기계 개발 경험이 없는 누군가에게 실물을 직접 보는 것만큼 귀중한 경험은 없습니다. 실물을 통해 외형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작동 메커니즘을 대략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 실물을 구매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할 겁니다. 하나하나 분해하고 조립해보면서 작동 원리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사례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불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구소련의 채무를 러시아가 무기로 상환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소련제 T-806 전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수없이 학습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K2 흑표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 구매하기로 했고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주인공입니다. 실물이 기계를 개발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일 텐데요. 그런데 경북 포항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가면 약 20년간 전 세계 선진국들이 군침을 흘리지만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철컹 걸어 잠그고 극비리 가동 중이어서 기계 소음만 들리는데 아무나 방문할 수도 없는, 좀 과장하면 미국 대통령이 와도 절대 내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열리지 않는 이 공장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아주 깁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과학이라는 분야로 한정하면 크게 두 개 사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 작년 7월 전 세계 과학계의 폭풍을 몰고 온 상온 초전도체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팩트가 더 강했던 것은 초전도체 사태였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참고로 위 공장은 벌써 20년 전에 초전도체 물질과 흡사한 물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에 따라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구분합니다. 도체는 금이나 구리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원하는 대로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이 전기 신호로 연산하고 작동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반면 플라스틱이나 고무처럼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쉽게 말해 도체보다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전기 저항이 아예 0인 상태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전기 저항을 지니는데 이 전기 저항이 낮을수록 전기는 더욱 잘 통합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이 전기 저항이 제로, 즉 전기가 아무런 저항 없이 흐르는 상태죠.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기기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전기가 흐를 때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으니 이런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전기가 막힘없이 흐르는 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놀라운 현상은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가 수은이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사실상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하며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2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초전도체의 원리는 1957년 미국 물리학자인 존 바딘과 레온 쿠퍼, 존 로버트 슈리퍼가 공동으로 개발한 BCS 이론으로 완성됩니다. 이들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자가 쌍을 이루어 저항 없이 움직이는 현상을 밝혀내며 1972년 노벨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려면 임계 온도가 영하 248도C 정도로 매우 낮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한 또 하나의 혁신은 199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1933년 독일의 과학자 발터 마이스너는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마이스너 효과를 발견했는데 이로 인해 자석이 내뿜는 자기장 역시 초전도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공중부양 현상이 가능해졌죠. 시간이 흐르며 과학자들은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86년 IBM의 뮬러와 베르노츠는 영하 238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금속 산화물을 발견해 1987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이후 임기온도는 영하 140도씨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하 140도씨는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을 찾기 위해 시도 중인데요. 초전도체는 현상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특정 소재들의 황금 비율을 찾아 배합하면 이 초전도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영하 140도씨가 아니라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인 물질을 찾으면 그야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작년 7월 한국 연구진이 LK99라는 상온에서 작동 가능한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다며 이를 발표했죠.
고려대 이론물리화학연구실 출신들이 설립한 벤처기업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총 3단계에 걸쳐 LK99를 만들었는데, 먼저 산화납과 황산납을 섞은 뒤 섭씨 영상 725도C에서 24시간 가열해 황산화납을 제조합니다. 이어 구리와 인을 혼합해 섭씨 영상 550도C로 48시간 가열해 인화구리를 만들죠. 이렇게 얻은 황산화납과 인화구리를 1대1로 섞어 고진공 상태의 챔버에서 섭씨 영상 925도C로 구우면 상온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 물질 LK99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이 이를 재현하려는 실험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초전도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대와 달리 LK99는 상온 초전도체 물질로 인정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상온 초전도체 하나로 전 세계가 들썩였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물질이 등장하면 세계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뿐 아니라 그 경제 효과가 무려 5,830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초전도체의 활용 분야는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할 정도로 무궁무진한데, 가장 먼저 전기요금이 월등히 저렴해집니다. 현재는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탑과 전선에서 전기저항이 발생해 엄청난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전기저항이 없어지면 손실 없는 100%의 전기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열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회로가 아주 복잡하고 전기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각장치가 필요하고 크기에도 한계가 있죠. 일반적인 컴퓨터는 10초가 소요되는 작업을 100번 하려면 1000초가 걸립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단 1분 40초 만에 풀어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8배 빠른 양자 컴퓨터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초전도체는 양자 소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고, 지금까지의 초전도체는 영하 200도C 이하의 극저온에서만 발현됩니다. 따라서 극저온까지 낮추는 온도 조절 장치에 컴퓨터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장치 때문에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데요. 하지만 상온 초전도체가 등장하면 양자 컴퓨터의 크기가 일반 노트북 크기로 작아질 수 있고, 유지비용까지 낮아져 현재의 노트북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자기부상열차, 의료기기, 우주항공 등등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국가가 미래를 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 과학계의 중론이라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내보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개발해서 상용화한 상태인데 제 채널과 깊은 인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과학자분들이나 기업들은 아래 영상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종종 소개해드렸던 에이펙셀이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나요? 전세계 유일의 천연물질 건식 나노분쇄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 국방부 및 보건성 포함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독점 계약을 요구했지만 한국 기업으로 남겠다며 전부 거절했던 도깨비 같은 기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종종 과학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는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에이펙셀의 강대일 박사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군침을 흘리는 나노분쇄기를 개발했으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종종 영상을 올리면서 제발 나노분쇄기의 원리를 설명해달라며 나노분쇄기 실물 영접을 부탁드렸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해 거절하셨는데, 이제 제 채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방송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나노분쇄기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벌써 20년 전에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많은 물리학 상식을 깬 나노자석을 개발해 나노분쇄기에서 활용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나노자석이 상온 초전도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하셨는데요.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쿨롱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쿨롱의 법칙은 전기를 가진 물체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에 대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전기를 가진 물체, 가령 풍선을 머리카락에 비비면 전기가 생겨나 머리카락이 풍선에 붙습니다. 반면 서로 같은 전기를 가진 물체, 가령 풍선과 풍선을 비비면 전기가 생겨나 두 풍선은 서로 밀어냅니다. 이는 자석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을 가까이 하면 청력, 즉 밀어내는 힘이 발생합니다. 반면 N극과 S극을 가까이 하면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힘이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모든 자석은 N극과 S극은 동일한 자기장 세기, 즉 가우스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N극은 1만 가우스, S극이 500 가우스, 이런 특수한 자석은 기형적인 모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 왜냐하면 자석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고 자석 내부에서는 다시 S극에서 N극으로 흐르니까요. 그래서 자석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잘게 쪼개진 파편 모두 동일한 가우스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법칙을 무시한 자석이 에이펙셀의 나노 분쇄기에서 작동 중이고 강 박사님이 알려주신 나노 분쇄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분쇄기 내에서 물론 상온에서 자기장을 정밀하게 제어해 입자를 분쇄하고 정렬하고 선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실험 영상을 좀 볼까요? 네오디뮴 초강력 자석입니다. 양쪽 극의 힘이 가우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철이 여기 있고, 그죠? 가까이 접근하면은, 예, 붙었습니다. 이제 3번 라인에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힘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존 자석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이제 접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3번 선상에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S극이나 N극이 동일하게 이제 가우스가 나온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개발한 이 나노 융복합 기술로 만든 이 합금 소재, 이것은 4개 면이 다 각각 가우스가 다르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면을 접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3번을 조금 넘었네, 그죠? 이 2번 쪽으로 B라고 표기된 이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3번을 조금 넘기니까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볼게요. 이 면은, 이제 3에서 2 사이에서 이제 철이 붙었습니다. 이제 가우스가 다른 거죠. 그 다음 C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제 아까는 2.5, 2와 3 사이 여기서 붙었습니다. 그죠? 근데 더 가까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번을 넘어가는 선이 더 가까이 힘없이 그냥 이렇게 약 1의 선상에서 힘없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자르기.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까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2번을 넘어갔습니다. 2번. 1번. 자, 1번까지 갔는데도 붙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습니다. 완전히 확연하게 이 4개 면이 가우스가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이제 힘이 동일했을 때 쿨롱의 법칙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저희들은 4개 면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힘이,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논리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자석에서는 이쪽 모서리 N이 강한 N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N극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밀쳐내는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제 N과 N입니다. N과 N인데 서로 가까이 가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개발한 자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 N과 S가 서로 다른 반대 이렇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한쪽은 살아있는데 또 반대 극에서는 NS로 붙었을 때 굉장히 강한데, 근데 N과 N이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전혀 밀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쿨롱의 법칙을 완전히 유의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 자석의 자기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모양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기존 자석에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N극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 면을 한번 이렇게 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력이 형성되어 있는 철가루가 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인데, 자, 뒷면 S극 또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발한 자석입니다. 자, 여기 이제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A면부터 이렇게 이제 자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A면은 이쪽에 이제 색가루들이 이제 가운데와 가쪽에 이제 쫙쫙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쪽에 이제 경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경계되어 있고 이게 이제 A면입니다. 그리고 B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전혀 틀리죠. 양쪽에 이렇게 자력이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가 한가운데서 이렇게 또 갈라져 있습니다. 경계면이 B가 이렇고 그다음 C면은 또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 테두리를 둘러 가지고 있고 가운데가 이제 자력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C 그다음에 D면 또 D면을 보니까 이제 이쪽 면만 이렇게 철가루도 쫙 몰려붙고 여기는 붙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완전히 4개 면이 서로 이제 가우스가 완전히 틀리도록 이렇게 이제 개발한 신개념의 이제 자석입니다.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자석이 혹시 이 작은 자석들로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실험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면을 완전히 이렇게 다 공개를 시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기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이렇게 이쪽하고 여기에 가쪽으로 이렇게 자력이 이제 강하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겹쳐서 만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자석입니다. 네오디듐 자석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한번 볼게요. 또 자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각각 이제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거는 이렇게 그냥 짝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대로 다 나타나죠. 중간에 끊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뭘 하느냐? 합금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대로 하나로 다 몸집을 만들었다는 걸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 실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에이펙셀은 그간 상식처럼 여겨져 왔던 쿨롱의 법칙을 깨고 자석의 사면의 가우스 값을 조절한 나노 자석을 만들어 나노 분쇄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면에서 가우스 값을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나노 입자들 사이의 전자적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쿨롱 반발을 약화시키고 전자들이 상온에서도 결합해 쿠퍼쌍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이펙셀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전도체 물질 개발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나노 분쇄기에서 20년째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쿨롱의 법칙을 넘어서는 현상이 관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물리학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지만 나노자석의 가우스값 조절 기술까지 더해져 이를 응용한 전기저항 영상태의 상온 초전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면 한국이 6천조 원을 육박하는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될 기계가 경북 포항의 아주 비밀스러운 공장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강대일 박사, 아니 에이펙셀은 도대체 왜 이 나노 분쇄기를 개발하게 된 것일까요? 부실한 수사로 죽어가는 세계 유일 신기술이라는 팻말을 든 남성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대일 박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강 박사는 자신이 보유한 세계 유일 신기술을 국내 유명 대학교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병원 측이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딱 하나, 공정한 수사였습니다. 자신의 특허를 도둑맞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정하게만 수사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죠. 그런데 강 박사는 자신의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하나만 뽑으라면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은 나노 기술을 꼽습니다. 그리스어로 난쟁이, 나노스에서 유래한 나노를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한 인물은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였던 그는 1959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그는 브리테니커 사전 24권에 든 모든 내용을 하나의 여자 머리핀에 담을 수 있다며 분자 크기의 기계 개발을 제안했는데 너무 앞서갔었나 봅니다.
당시 그는 농담도 잘하시는 파인만 씨로 큰 비웃음을 샀었죠. 하지만 그가 비웃음을 샀던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나노 이런 것들은 크기와 관련된 용어들인데 그가 언급한 나노는 상상 불가의 세계니까요.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100마이크로, 봄철 한국을 강타하는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 그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입니다. 나노는 마이크로보다 1000배 작기 때문에 파인만의 분자 크기의 기계 개발은 60년 전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나노의 세계가 도래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파인만의 제안처럼 분자 크기의 기계가 등장해 인체 곳곳을 다니면서 세균을 사멸하고 약물을 전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이 개발될 수도 있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크기의 공격용 드론이 등장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암세포 파괴 의료기구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노의 세계가 열리면 현존하는 모든 제조업 기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은 전자, 반도체, 식품, 철강, 건설, 화장품, 의약품 등등 현존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노를 지배하는 국가 또는 기업이 21세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인만의 첫 언급으로부터 41년이 지난 2000년 1월 21일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파인만이 근무했던 칼텍을 찾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이목을 끈 전략을 하나 발표합니다. 장기적으로 5억 달러를 투입해 나노 기술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하며, 나노 기술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를 각설탕 크기의 장치에 집어넣는 기술이다. 트랜지스터와 인터넷이 정보 시대를 개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21세기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 잠재력을 역설했죠. 이것이 바로 2000년 1월 제시된 국가 나노 기술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개월 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2000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6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보기술, 생명공학, 전통산업의 융합으로 경제 선두를 이끌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나노기술은 정보기술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40년 전 파인만의 언급 이후 과학자들조차도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입에 오르내리자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일제히 나노기술 연구를 시작했죠. 그런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나노기술 발전 계획을 밝히고 2주 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노기술을 언급하기 10개월 전에 한국에서 특허 하나가 신청됩니다. 고미분말 분쇄기 밀이라는 특허였는데 발명자는 비금속 광물을 1000나노미터까지 분사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0.1 미크론은 1000나노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나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나노 크기로 분쇄가 가능한 분쇄기 특허가 출원되었고, 그 주인공은 위 사진 속 강델 박사였습니다. 위 강 박사는 1996년까지 세계 최고 철강사인 포스코 관계사에서 용광로 투입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재직 당시 미세한 입자를 연구하며 초밀 입자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2002년에 특허 등록된 고미분말 분쇄기 밀 특허는 제철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를 분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분말의 입도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자유롭게 조절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후로 나노기술 연구에 올인한 끝에 2002년 6월에는 초미세 분체 영역까지 분급이 가능한 건식 분급기를 출원했고, 2002년 8월에는 마이크로 초미리 분쇄기 등을 출원했는데요. 이 모든 특허의 집약체가 위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던 건식 초미세 분쇄기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금도 열심히 가동 중입니다. 이 분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천연물질을 맛, 향, 색상, 영양소 등 고유 성분의 손실 없이 완벽하게 나노 입자로 분쇄가 가능하다는 점.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 다른 국가들도 나노 크기를 구현했습니다. 대부분 발음업 방식인데 계면 활성제 등의 용매에 이를 녹여 나노 크기로 만든 후에 다시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한계는 30나노미터라는 점이고, 무엇보다 계면 활성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적 불순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셀의 건식 나노 분쇄기는 그 반대인 탑다운 방식으로 천연물질을 원물에서부터 분쇄해 100나노, 300나노, 500나노 등 원하는 크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나노 입자는 작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술력의 척도는 나노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포항의 작은 중소기업이 이미 20년 전에 이 기술을 확보했고 20년이 지났으나 그 어떤 국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을 얻기 위해 미 국방부, 보건성 등 해외 정부기관뿐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전부 에이펙셀의 기술을 원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만 독일 지멘스, 러시아 크렘린궁, 미국 아메이사, 미국 화이자, 미국 월마트, 일본 롯데그룹, 일본 신일본 제철 이외에 국내 S전자, L전자, 방산기업인 H사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독점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부 거절. 왜냐하면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기술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돈 몇 푼 주고 기술을 빼앗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에이펙셀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핵심은 실제 에이펙셀이 천연물질을 나노 크기로 분쇄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일례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S전자와 L전자는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 가장 단단하고 강하다는 탄소 나노튜브의 나노화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탄소 나노튜브 분쇄를 의뢰했었습니다. 이에 이들을 나노 크기별로 분쇄한 결과물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녹차나 홍삼처럼 가벼운 소재뿐 아니라 인간이 발견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물질까지 나노 사이즈로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우리 정부는 우수품질 인증서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6일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테크월드의 건식 초미세 분쇄기에 우수품질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우수한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EM마크는 아무 기계에나 부여하는 마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한 후에 수여합니다. 그 검증은 포항 공장에서 실시됐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광물성 일반 유황분말을 본인들 앞에서 투입해 평균 입도 크기 300에서 400나노미터 크기로 제조하면 그 결과를 즉시 입도 분석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광물성 유황 분말을 선택한 이유는 유황의 특성상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녹아버려 에이펙셀이 주장한 상온 15에서 25도 사이에서 나노 입자를 제조하므로 녹차나 홍삼 등등 식재료 고유의 향, 색상, 맛, 영양소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공 기술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말 상온에서 녹지 않고 뽀송뽀송한 유황 나노 분말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던 겁니다. 그리고 검증단이 300에서 400나노미터를 요구했던 것은 무조건 나노 크기로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원하는 나노 크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컨트롤이 가능한가를 보려던 것인데요. 그리고 나노 기술은 작은 입자로 만드는 것보다 큰 입자로 가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 증명된 것처럼 분쇄된 유황의 4분의 3이 즉 75%가 451.9나노미터보다 작았습니다. 검증단의 평가는 놀라웠죠. 검증단은 신청 제품은 아직 국내외 다른 기업에서 개발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분쇄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며 자체 기술진에 의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설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투입 전에 비해 분쇄 입자가 최소 2배 이상 미세하게 가공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쇄 시간을 충분히 늘린다든지 분쇄 횟수를 2, 3회로 하면 분쇄 효율도 따라서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셀의 건식 나노 분쇄기는 나노 분쇄가 가능한 것을 넘어 원하는 나노 크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나노 전문가들이 에이펙셀 기술 완성도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나노든 10나노든 100나노든 500나노든 어느 기업, 어느 국가, 어느 산업, 어느 제조업 분야가 원하면 어느 물질이든 언제든 얼마든지 원하는 크기의 나노 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증명됐습니다. 괜히 나노 분쇄기가 세상 모든 제조업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데요. 현재 이 에이펙셀이 나노 분쇄기를 이용해 주력하는 것은 나노칼슘, 사실 일부에서 유황, 시멘트, 탄소 나노튜브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물질의 나노화가 가능하다면서 고작 칼슘이라며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20년 전 나노 분쇄기가 개발됐을 당시 목표는 나노 세계가 도래하면 산업에 필요한 나노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물질의 고유 성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나노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봤죠. 그런데 나노 세계는 생각만큼 빨리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노 입자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기업도 나노 소재를 이용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없다 보니 수요가 없는 것은 당연했고 이 기술을 탐한 대기업들의 기술 이전 요구 및 독점권 요구, 사기라며 소송을 걸어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성장에 제동이 걸려버렸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단독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 중에서 칼슘을 나노 입자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 먹으면 되지 무슨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칼슘은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난 1991년 노벨의학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닥터 조엘 월렉 박사는 저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연사로 사망한 3,000명을 부검한 후 그 결과를 공유했는데 147가지 질병의 원인이 칼슘 부족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신호 전달체계가 손상되어 골다공증, 고혈압, 심근경색, 암 등 147가지 질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뼈와 치아 건강에만 연관짓지만 칼슘은 그 이상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혈액 내 1%의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영양소니까요. 실제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팀은 칼슘 부족 시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쥐의 심장 근육을 떼어낸 후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된 용액을 주입했더니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지만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했더니 심장이 멈춰버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칼슘 용액이 투입된 세포는 활발히 움직였지만 칼슘이 없는 세포는 활동을 멈췄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우리 생명의 시작과 끝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 뛰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고 밤에 모든 장기가 잠을 자도 유일하게 심장만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촉매가 바로 칼슘인 것이죠. 위 영상에서 보셨듯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완작용을 합니다. 만약 세포 속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마비되는, 즉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은 필수 영양소를 넘어 절대 영양소로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몸속 혈액과 세포에서 칼슘의 황금 비율 1%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뇌는 혈액과 세포에 칼슘을 채우도록 명령해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진 뼈로부터 칼슘을 가져와 혈액과 세포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칼슘을 유리칼슘 또는 악성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이 칼슘들은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혈관벽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칼슘의 다른 말은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석회석인데, 우리 혈관에 시멘트가 축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칼슘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우유나 멸치 등 칼슘 함유량이 높다고 알려진 일반 식품으로는 충분히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커서 뼈로 바로 흡수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이 독보적인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칼슘은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데, 아무 칼슘이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신체 건강에 필요해서 섭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신체가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을 섭취하면 되는데요. 몇 년 전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칼슘은 체내 이용률이 높지 않은 영양소로서 흡수율이 최대 60%를 넘지 않으며 보통 성인의 경우 25에서 30%로 평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섭취량이 많더라도 신체에서 활용되는 칼슘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특히 노인 세대에게는 골다공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초고령 사회 건강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골다공증 고관절은 발병 1년 내 사망률이 20%이며 고관절 골절 발생 여성 노인은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사망률이 최대 30%가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뼈에 구멍이 슝슝 생긴 노인이 실수로 낙상해 엉덩이 뼈에 골절이 생기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회복 시간이 늦는 노인 환자의 특성상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욕창, 폐렴, 요로감염, 하지정맥 혈전, 폐색전증 등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벼워 보였던 골다공증이 노인 세대에게는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나노기술과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킨 제품이 바로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입니다. 현재 신기술은 시장에 등장한 지 3개월 안에 유사기술과 유사제품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가 있으면 그 특허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유사제품 또는 효능과 성능을 높인 추월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죠. 그만큼 기술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유사제품조차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깐깐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약처 광고심의기구는 2006년부터 이 제품의 모방 불가능과 세계 최초라는 광고심의를 허락해줬죠. 세계 최초의 독보적인 제품을 공식 인증받은 셈이죠. 나노의 세계는 적혈구보다 1000배 작은 세상이며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크기의 칼슘 제품과 나노 크기의 칼슘 제품 중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당연히 나노 제품입니다. 미세할수록 흡수가 수월할 수 있고 미세할수록 혈중에 도달하는 양이 많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강 박사님이 자신있게 나노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99%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먹는 족족 뼈에 차곡차곡 축적된다는 것이죠. 나노칼슘을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 후 타임세일 공구 탭으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 저는 과학기술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강 박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한국에서 삼성전자 이상의 아니 전 세계 1위 기업의 등장을 바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은 꼭 알려져야 합니다. 진짜 그의 손에서 6천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노 분쇄기까지 상용화시켰으니까요. 그래서 강 박사님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내실 수 있도록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분 10명을 선정해 세계 최초 나노 광치약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펙셀의 기술력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혹시 주위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